모두를 위한 경제, 생생경제. 혹시 좀 졸리신 분 계신가요?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졸음도 좀 쫓는 것 같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런데 마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하나에 그 200~300원 정도 되는 커피 믹스를 뜯어서 이른바 그 다방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또 좀 비싸지만 굉장히 멋진 그런 그 향이 나는 드립 커피를 또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년 전에는 그럼 커피 어떻게 마셨을까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전혀 그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1983년의 인테리어 그대로 옛날식의 그 다방 커피를 팔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앉으세요. 여기가 최초에 생긴 지가 83년인데 그때 아마 그 카페 분위기일 거예요. 그 이후로 실내 장식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83년도면은 중대 정문 앞까지 전부 다 음악다방들이 있었어요. 그때 온두커피 전문점이 최초로 들어온 데가 이게 다방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다방을 이용해주시는 울 언니들 그리고 또 형님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지가 지금 20몇 년째 되고 제가 현재 이 가게 인수 받았을 때도 우리나라에 커피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책자를 이제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방론으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책이 나왔었는데 이걸 한번 구해다 봐라.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출판사 수소문을 하니까 출판사 재고가 2권이나 뭐 있더만. 그걸 들여다본 거죠. 여기는 거의 우리나라에 자료가 없으니까 독학이죠. 다 맛있는데. 네, 맛도 다른 곳보다 가격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다른 체인점보다 조금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질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 이후에 가격 2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여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좀 임대료가 저렴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도 물론 이 가격으로는 안 되겠죠. 알바생이 있고 그렇다면. 근데 이제 내가 요즘에는 가게에 붙어 있으면 그냥 직접 해버리니까 이 인건비 부담은 별로 없고 그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요인은 우리 집에 서비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인트제 그런 거 전부 다 없앴고 가격 상승 요인을 거기서 상승시켜버리는 거고. 남으세요? 이 가격 받아서?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 커피 전문점에서 순수 재료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일 크게 움직이는 게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공가금. 근데 체인들이 커피값을 올릴 때 우리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린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물가 상승률은 매년 올라가고 공가금 매년 올라가고 인건비 매년 그냥 꼬박꼬박 1년마다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커피값은 거기에 대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재료 상승분이 있을 때 핑계대서 올리는 것 같아요. 체인본부에서. 뭐 바라는 점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고요. 가격은 유지되고 메뉴가 뭐랄까 지금도 다양하지만 막 더 다양하게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 건동담으로나 밖에 서 있으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럴 때 여기 탐탐 생긴 제 타박내 망했다.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는 유행을 안 따라가는 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하에서 삐끗거리는 계단 타고 손님들이 내렸을 때 다른 데하고 커피 맛이 똑같았으면 과연 왔을까요? 그림 가득 담겨있는 커피 한 잔과 너만 곁에 둘래 나른한 날엔 더욱 생각이 드는 그런 나의 예, 그 사장님이 서비스도 없고 포인트제도 없애고 그래서 가격 인상 요인을 없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커피 값에서 순수 재료비는 얼마 많이 안 든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에 3,500원이라고 하고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여사장님이 직접 메뉴판을 갖고 오시고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서빙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근데 이 내외 두 분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는데 요즘 뭐 슬로우 푸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좀 각박하게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비용을 조금 더 치르게 되죠.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시간을 사게 되는데 여기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내는 대신에 아마 커피 값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주어진 경기 상황을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더 합리적으로 또 내가 어떤 소비를 할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은 다른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또 대안적인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매주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나 상담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 YTN 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생생경제. 네, 청취자 여러분 혹시 TPP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좀 접하셨을 겁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줄임말입니다. 어렵죠? 지금 FTA만도 우리가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몇 개인가 좀 궁금할 텐데 또 다른 무역협정입니다. TPP의 가입 여부 그리고 시기를 두고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FTA나 TPP 같은 국가 간의 거래 협정 이 결과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도 방침을 또 바꿔야지 될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장바구니로 느끼는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TPP 말만 들어서는 알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입을 했을 때 득이 어떤 거고 또 실이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인 김영귀 박사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TPP. 저도 계속 기사로는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일반인들께서 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FTA와 비교를 했을 때 TPP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TPP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네. 이건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뉴질랜드 등 이제 4개국이 이제 체결한 피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미국이 참여를 하면서 협정의 이름을 TPP로 바꿨고요. 그래서 네.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이 참여를 하면서 현재는 12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 FTA라고 하면 보통 이제 두 나라가 체결하는 이제 무역 협정을 네. 의미했는데 TPP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FTA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자 간의 무역 협상.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첨언을 하자면 이제 TPP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FTA와 다르게
그 개방 수준이 이제 거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를 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무역 이슈들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또 새로운 규범이나 표준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1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말씀도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참여 국가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제한은 없는 건가요? 예, 원래는 이제 그 피포 협정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에이펙 그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제 네.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꼭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국가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 등 몇몇 국가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TPP에다가 거의 목숨을 거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TPP로 인해서 우리가 뭐 득을 볼 수 있는 것, 뭐 일본의 경우에도 좋겠고요. 경제적인 득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전 TPP가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가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협상의 내용도 좀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 현재로서 이제 구체적인 경제적 득실을 자세하게 논하기는 이제 다소 이르고요. 네. 또 이게 조만간 이제 타결을 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현재 19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만 네. 아직 잔여 쟁점도 많이 남아 있고 또 네. 최근에 일본이 가입하면서 좀 이해관계도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타결이 어렵다는 그런 이제 현재 시점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TPP 참여국들한테 대한 경제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고 네.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제 TPP에 들어갈 경우에는 뭐 2.5에서 2.6%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네. 네,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TPP가 발효가 된다고 하면 이제 수출 여건이 이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 뭐 성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5% 정도의 성장률이라는 건 그럼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TPP와 같은 이제 FTA는 보통 이제 10년 정도에 걸쳐서 네. 이제 관세 인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대략 이제 10년 이내 우리 경제에 발현하게 되는 성장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TPP,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판이 커진 것 같고요. 또 일본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TPP를 통해서 뭐 이제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아시아권에서 다시 또 패권을 찾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 외교적인 해석은 이제 저로서는 이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네.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이 다소 느려지고 있고 네. 또 경기 구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 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성장세가 빠른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네. 이게 이제 아마 성장의 유일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네. TPP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좀 제한하는 네. 그런 형국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의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이 TPP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등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네. 선진국 중심의 어떤 국제 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네.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굉장한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중 FTA도 1차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2차로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과도 또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TPP가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실적으로 참여하기는 조만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또 가장 큰 불만이라는 것이 이제 협상의 내용 자체가 불투명해서 네. 참여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조만간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과 FTA를 포함해서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네. 뭐 다양한 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TPP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만 여전히 네. 공식적으로 TPP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떤 중국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랄까요? 네. 뭐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한중 FTA 체결과 별도로 TPP를 또 체결을 그러니까 중국도 포함이 되게 되면은 한중 FTA는 그러면은 그게 드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TPP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품목을 개방을 할 때 네. 모든 TPP 회원국한테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협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상대적으로 민감한 품목들은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지만 TPP는 어느 한 국가라도 민감하면 다 보호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 협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TPP가 매우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중국조차 TPP에 들어온다고 하면 예. 굳이 한중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는 좀 신중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 가셔서 또 좀 적극적으로 이 의지를 좀 밝히셔서 갑자기 또 찬반 양론이 좀 맞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FTA로 많이 학습을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찬성론과 반대론이 맞붙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양자와 다르게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통상 질서의 틀을 짠다라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국가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이제 생산 구조가 이제 여러 국가에 이제 걸쳐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생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누적 원산지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FTA 활용도도 높아질 거다라는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부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EU하고도 지금 양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TPP에서 어떤 합의된 내용이 네. 거의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산업의 이해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게 이제 참여 필요성을 얘기하는 쪽 주장이고요. 네.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미 12개국 중에 7개국하고는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추가적인 자유화의 폭이 크지 않고 네. 5개국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양자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양자 협상이 진행이 안 된 이유라는 게 자녀 정점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네. 건데 네. TPP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가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일부분 우리가 그동안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큰 부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한중 FTA에서도 농업 시장 개방 문제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TPP 회원국에도 농업 강국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의견도 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죠. 컬럼비아대 바그와티 교수가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FTA가 서로 막 얽혀 있을 때 이제 그릇으로 보면 스파게티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한 것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게 별 효과도 없고 얼그러져 있을 뿐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양자 FTA를 뭐 중첩적으로 네. 또 여러 복잡한 그 국가 조합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기업들이 이제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한국산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원산지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원산지, 예. 근데 이 원산지 증명을 하려다 보면 그 FTA마다 이제 규정도 다 다르고 네. 또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의 부품을 얼마나 썼느냐를 다 일일이 증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 여러 국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여러 국가 중에 어느 나라 걸 써도 영내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특혜 관세를 주장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누적 원산지 규정이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이런 스파게티 볼 같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이제 완화시키는 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통상 절차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협상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잖아요. 예. 근데 내일이네요. 15일 TPP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미 정부가 좀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팀장님도 참석하시죠? 예, 오늘 금요일 이제 TPP가
TPP 공청회가 개최가 되고요. 네. 뭐 근본 공청회를 보니까 2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1세션에서는 이제 TPP의 영향이라든지 뭐 우리의 전략 또는 뭐 조기 참여에 따른 득과실 등이 이제 네. 발표될 것 같고요. 이 세션이 좀 특징적으로 보면 찬성과 반대 입장 전문가들이 이제 종합 토론을 하고 네. 또 질의응답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공청회라는 것이 이제 FTA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개최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FTA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중요한 절차인데 네. 이 현재로서는 TPP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곧 TPP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니다. 이제 예. 후에 우리가 관심 표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네. 좀 미리 절차적 규정을 충족시키고 좀 국민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근본 공청회에서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직 정부가 입장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공청회 내용 잘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인 김영귀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취업 시장 동향 살펴볼 수 있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과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이게 아니면은 앱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스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예,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용경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인데요. 전세난, 언제까지 이 표현을 계속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전세 가격 64주째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렇다면 미분양도 많다고 하는데 미분양 주택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좀 아파트 분양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떴다방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실제 시장 분위기가 그런가요? 일부적에서는 굉장히 좀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 정부가 지난 8.28 대책 때 네. 청약 가점제를 일부 개편을 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가점제를 좀 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점제를 85제곱미터 이상도 가점제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책에서 85제곱미터 이상은 가점제를 아예 없앴고요. 85제곱미터 이하도 75%에서 40%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하고 대구하고 울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네. 상당히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예. 특히 이래 신도시나 그 동탄 신도시 같은 데는 떴다방들이 많이 그 가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주로 신시가지나 택지개발지구에 그 동안에 이제 또 대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급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분양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건설사들이 미분양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중소형 위주에다가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좀 싸게 지금 분양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분양을 받으면 입주가 한 2, 3년 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들은 그때쯤 2, 3년 후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서 네.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은 유주택자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요? 유주택자들도 많이 몰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제 전세값들이 굉장히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그분의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만 있으면은 아마도 내 집 사려는 사람들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원래 전세가율이 60% 넘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실수요로 돌아서는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요. 예.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저번에 8.28 대책 때 네.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내놨거든요. 네. 이건 아주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세제라든지 예. 또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소비자들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급매물 위주로 네. 실수요자들이 서울의 뭐 강남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이런 쪽으로만 이제 급매물들을 소화시켰는데 네. 그게 지역들이 조금 수도권 지역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가가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전에 2006년 전에만 해도 6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사는 쪽으로 갔죠. 그렇죠. 예. 사는 쪽으로 옮겨왔는데 지금은 상황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지역은 70%가 넘는 지역도 많고 네. 또 80%까지 육박한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서울 수도권의 경매 낙찰가율이 80에서 85% 정도가 낙찰가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75% 정도 넘어서면 네. 매매 수요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분양 주택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6억 이하하고 85제곱미터 이하면 네.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은 그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야당도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이제 1%, 2%, 3%대로 쭉 네. 낮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도 볼 수가 있고 미분양 사면은 또 계약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죠. 뭐 무이자도 받을 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입주 기간도 상당히 빨라서 무주택자들은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할인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조건도 고객에게 많이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잔금 나중에 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런 조건도 있더라고요. 시세가 더 떨어지면은 현금 보상도 해준다. 이런 것까지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이제 예. 업체 너무 조건이 좋으면. 업체 네. 규모가 이제 좀 적은 회사들이 예. 미분양이 오죽 심하면 이제 그런 어떤 네. 조건들을 내걸까 하는 예. 그 생각도 해보는데 네. 사실은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이죠, 사실은. 네.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좋아지지 않고 네. 그 건설업체가 더 또 안 좋아지면 네. 고스란히 그 부분은 또 그 소비자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건이 좋고 시장도 좋아지고 건설사도 튼튼하면 굉장히 네. 좋겠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 잘못되면 네. 그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분양을 고르면은 좋죠. 지금도 전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네. 중공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건설업체가 뭐 애프터 리빙제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살아보고 결정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뭐 허와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 따져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준공후 미분양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분양을 해서 시장에 잠시 좋지 않거나 또 네. 한꺼번에 많이 공급을 해서 미분양이 되는 그 상품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양 원이 정말 뭔지 아까도 말씀드린 프리미엄이 붙는 단지가 있고 미분양이 있는 단지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왜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지 그래서 뭐 분양가가 얼마나 비싼지 그다음에 뭐 단지 규모는 얼마나 큰지 또 브랜드, 평형, 또 교통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네.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개발 그 호재가 많이 있는지 그래서 네. 입주 시점에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인지를 뭐 잘 이건 체크를 해봐야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이 판단을 못하시면 주변 뭐 부동산 그 중개업소도 굉장히 많고 네. 또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부분이 분양을 받았다가 네. 입주를 못하는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전세가 잘 나갈 수 있는 수요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전매가 또 될 수 있는 건지 전매는 네. 또 1년이면 민간 아파트는 전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매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네. 미분양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민간에 팔면 좋지만은 자신들의 그 임직원들에게 강매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부가 제동을 건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오랜 뭐 관행이죠, 사실은. 네, 분양이 잘 될 꺾기 때는 같은? 예. 그렇죠. 분양이 잘 될 때는 오히려 건설사 임직원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으니까 네.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분양이 이제 안 되는 시기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가 미분양된 거를 임직원한테 팔게 되면은 그 중도금이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도금으로 이제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죠. 소위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자서 분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걸 좀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건설사 임직원들이 사면은 뭐 그런 그 대출, 중도금 대출을 해줬는데 네. 원칙적으로 대출을 지금 금지를 시켜놨거든요. 네. 다만 이제 건설기업 노조로부터 자의협,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네.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 대출을 허용해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11일부터 이거 시행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건설업계에서는 좀 불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관행이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뭐 정부 정책을 인정은 해요. 사실 이건 뭐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좀 좋지 않다가 미분양이 조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 왔는데 해필 또 왜 이때쯤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뭐 개선책을 좀 마련해주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건설업체는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는 이제 선택할 때 골라야지 될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계약할 때 좀 주의할 점을 간략하게 좀 들려주세요. 계약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그 중공업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미분양이
그 중공 미분양들은 그 중대형평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중대형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애프터 리빙제라든지 뭐 이런 프리 리빙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저 건설사가 내걸고 있어요. 네. 그냥 그것들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이 계약금 넣고 대출은 본인으로 그 대출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회사가 뭐 부실해지거나 건설에다가 부동하나 버리면 대출금에 대한 걸 본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건설에다가 넣습니다. 네. 그 특약사항을 제대로 네. 잘 읽어보면은 네. 계약자가 소비자가 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들이 그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가면서 중공 미분양을 좀 골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참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중공 미분양을 살 경우에는 그것도 네. 마찬가지죠. 아까도 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어차 아파트 집을 사면은 집이 나중에도 좀 올라야 되는 그렇죠. 그 집을 사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뭐 본인도 체크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워낙 건설업체들 홍보들을 잘하고 네. 또 뭐 광고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도당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네. 뭐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분양하는 상담 직원들하고 그냥 아주 그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면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네.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금요일에는 취득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전격 진단합니다.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부동산법들의 핵심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는 무엇이어야 할까? 전문가들과 현실적인 대담을 나눠봅니다. 네,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면 되는데요.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취업 관련한 상담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8220님 사연인데 네. 이번에 하반기 공채에 안타깝게 실패를 하고 내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던 채용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면접도 많이 없고 근데 이분이 항상 면접에서 미끄러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올해 면접 분위기가 어땠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올해 하반기 그 기업들의 면접 트렌드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우선 그 스펙에 의존하는 서류 전형 비중을 줄였고 면접 전형 대상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그 최근 경총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전형 합격 인원이 5년 전 교수와 결과보다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네. 즉 선발 과정에서의 면접 의존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별의 채용 과정별 중요도를 물은 결과에서도 네. 면접은 2011년 56.3%에서 올해 59.9%로 3.6%나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 서류 전형은 39.9%에서 34.9%로 5% 이상 줄었습니다. 네. 면접 방식도 살펴보면요. 일회성 면접은 줄고 2회 이상 만나는 심층 면접이 늘어났는데 네. 특히 대기업은 2회 이상 면접하는 비율이 86% 이상 나타나서 2008년 조사보다 크게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접 성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금 달랐는데요.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대기업은 임원진의 결정에 그리고 중소기업은 실무진의 결정에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네. 63.3%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면접 질문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인성과 업무 역량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의 비중을 높인 구조화된 면접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무에 가까운 그런 면접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면접자가 하고 싶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역량이나 필요 인성에 맞추어서 질문을 미리 구조화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그러는데요. 치밀하게 짜여진 질문 주제를 갖고 지원자의 대답 내용에 따라 끊임없이 파고드는 형식의 이제 질문 방식인데요. 스펙만으로 알기 어려운 지원자의 인성, 역량, 돌발 행동 등 방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의 경험부터 묻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지원자
질문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후속 질문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행동 기준, 판단력, 실행력, 가치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가치관이나 사고력, 성향 같은 것들은 면접 교육을 통해서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이제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특정한 경험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이나 평가 기준들을 좀 세워놓는 것이 면접에 필요한 전략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화된 면접 과정에서는요, 거짓말이라든지 혹시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을 과장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파고드는 질문 흐름 속에서 좀 들통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지겠네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면접 자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또 쉬운 얘기일 수 있는 게 과장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정성 있고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달라진 면접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막 시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느낌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실제 그 기업들 면접 사례 어땠는지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어떤 면접에 떨어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면접 이외에도요, 올해는 면접자의 인성과 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그 참여형 면접이 좀 증가했습니다. 언론 기사를 참고를 해보면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통 그룹 과제를 제시하고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면서도 중간에 개인 과제를 주어서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죠. 어렵군요. 또 삼성그룹은 면접장에 쓰레기를 놓아두거나 액자를 삐뚤하게 걸어두고 이를 발견하고 바로 해놓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제 면접 시간을 오후로 해놓고 점심 식사를 제한해서 인사팀에서 사전 미팅을 하는 등 이런 이제 다양한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후보자를 이제 그 평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열린 채용의 트렌드 때문에 면접에서도 스펙이 아닌 도전과 열정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이치유라는 채용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지원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학점, 어학, 수상 경험 등의 정보 없이 난 이런 사람, 최근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나의 꿈 이런 세 가지 주제에 답을 하면 이들 중 선별해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합격자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마켓 이것 이외에도 이제 그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방식들이 올해 이제 특징들로 보여지는군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학생들을 쭉 살핀 다음에 우리 기업에 관심 있느냐 해서 계속 그 면접을 보면서 뽑았다. 이런 것도 좀 본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점차 그렇게 추세적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좀 특징이 달리 있었을까요? 네네. 열린 채용만 하더라도 전년부터 좀 이어온 특징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올해 이제 유난히 좀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문학 열풍.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면접에도 인문학 열풍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위주의 기업 활동에서 창의력 중심의 이제 기업 활동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아웃풋 자체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고스펙의 인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기업들이 면접에 이렇게 좀 다양하고 까다롭고 독창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입하는 이제 스펙 제시해가지고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확인한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스펙은 올해 이제 합격 기준과 7년 전의 합격 기준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가요? 근데 실제 학생들이 제시하는 스펙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스펙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 그 사람을 찾는 방식, 인재를 찾는 방식하고 그 구직자가 준비하는 방식 간에 지금 이제 그 착오가 있는 거죠. 어떤 갭이 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올해 인문학 그 열풍도 면접에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데 스펙이 너무들 다들 높으니까 너도 나도 높으니까 변별력 있는 그런 게 기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갖가지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 같고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소양이 정말 초치기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강조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펙을 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 친구의 사고력, 창의력, 열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인문학적 배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먼저 이런 방식 또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인문학은 어쨌든 생각
인문학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고전 속의 글귀의 수문 이치를 깨달으면서 인류 역사를 지휘해온 저자들처럼 사고하는 두뇌를 갖게 하는 것. 네. 이제 이런 그 경험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네. 이럴 경우에 또 이제 학원에서 다이제스트 해주는 거 정말, 가지고 또 네네. 달달달 외우는 그런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안타깝긴 네. 하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인문학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네. 그런 게 안 통하게 좀 채용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제가 수년간 네. 이제 기업의 이제 채용 방식들을 쭉 이제 살펴본 바로는 네. 이게 이제 쫓고 쫓기는 관계인 네.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또 그런 대응을 하면 또 기업은 또 바꾸고. 또 예. 바꾸고 이런 형식으로 변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 그 인문학 면접은 어떤 네. 식으로 치러지나요? KB 국민은행이 좀 대표적인데요. 작년부터 서류 전형의 항목을 모두 없애고 인문학 쪽 소양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네. 면접에서도 인문학 서적에 대해 면접관과 지원자가 토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내부에서 진행하던 역사 시험을 공채까지 적용해서 이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죠. 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스비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스비 잡느라고 욕받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예,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인문학도 하루아침에 초치기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경제 지식도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서 힘이 되는 경제 소식 모아서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